안녕하세요. 내정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같이 더운 날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폭풍의 언덕 가운데서 가장 공포스럽다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오늘은 도무지 이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무지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우리 독자 쪽에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 부분에서 싹이 여기서 트기 시작했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자라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이 소설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 소설이 그냥 연애소설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거는 영화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아무래도 소설이 갖고 있는 깊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보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같고 뭐 이러는, 사실은 오늘 그 씨앗들이 어디서 출발되고 어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원인이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되는 4장, 5장 부분들을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부분이 첫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면서, 동시에 이 소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될 그런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다 배치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된 사람인가 라는 걸로 봅니다. 참 재밌는 게 한 부분은 로그우드라는 사람, 역시 이방인이죠. 이 동네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 자기가 그저 런던 사람인데 시골에 세컨 하우스를 하나요? 그런 쪽에 좀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집을 구하러 왔다가 그만 여기에 폭풍의 언덕, 워드링 하이츠를 하죠. 가게 된 그런 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좀 개관을 드리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5장, 2장을 하게 될 텐데요. 1시간 내외로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이 소설이 출발되는 비극이 잉태되는 자리를, 그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끌고 가는 랠리 딘이라는 하녀장입니다. 그냥 과거의 해상을 그냥 쭉 꺼내놓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상당한 상징과 은유, 뚜렷한 주제의식, 그리고 시대적 사상적인 깊이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고전소설이라는 부분에서 무게감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연애소설이긴 하지만은 연애소설 정도가 아니다, 깊은 부분에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 오늘 4장, 5장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먼저 4장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인간이란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는 풍향계 같은 존재로다. 세상과 교제를 끊고 살겠다고 작정한 나였는데 결국 교제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을 발견하고 내 행운에 감사한 나였는데 나도 참 가련한 놈이라. 땅거미가 질 때까지 우울과 고독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으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알아보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밤참을 가져온 딘 부인에게 내가 먹는 동안 옆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녀가 수다쟁이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그녀의 수다가 나를 완전히 깨워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재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다. 여기서 지낸 지 오래됐다던데 내가 운을 뗐다. 16년이라고 하지 않았나? 18년이랍니다. 마님이 시집 오시면서 저를 하녀로 데려왔고 안주인이 돌아가신 뒤에는 나리가 저를 하녀장으로 데리고 있어 주셨지요. 그랬구먼. 그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 하녀장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들어봤자 재미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두 주먹을 나란히 무릎에 올려놓고 혈색 좋은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불쑥 소리쳤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게 말일세. 내가 거들었다. 여기도 그동안 많이 변했겠어? 왜 아니랍니까?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요. 이제 집주인 얘기로 넘어가야겠군. 나는 혼자 생각했다. 첫 번째 화제로 좋겠어. 그리고 그 예쁜 가부아이 사연도 듣고 싶군. 여기 출신일까? 설마 외지인이겠지. 무뚝뚝한 토박이들한테 친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우선 나는 딘 부인에게 왜 히스크리프는 티티세 지나는 농원을 세를 놓았냐고, 왜 여기보다 위치도 나쁘고 살기도 불편한 그런 곳에 사는 쪽을 택했냐고 질문했다. 여기 관리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나? 내가 물어봤다. 아니에요. 부자예요. 딘 부인이 대답했다. 엄청난 부자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해마다 재산이 불어난답니다. 암요. 여기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문제없을 만한 부자예요. 그렇기는 해도 겁나게 인색한 위인이라서요. 사실은 자기가 티티세 지나는 농원으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좋은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몇백 더 벌 기회인데 놓칠 리가 없지요. 혈혈단신인데 그렇게 욕심이 많다니 이상하지요? 아들이 있다던데. 네, 하나 있었어요. 죽었지만. 그러면 그 젊은 부인, 히스크리프 부인은 그 아들의 아내인가? 그렇지요. 부인은 어디 출신인가? 어디 출신이고 뭐고. 돌아가신 주인 날이 따님이랍니다. 처녀 때 이름은 캐서린 린턴이었고요. 그 불쌍한 어린 것을 제가 안아 키웠지요. 저는 히스크리프 씨가 이리로 이사 오기를 정말 바랐어요. 그랬으면 다시 아가씨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캐서린 린턴?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가 유령 캐서린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말을 이어갔다. 이 집 주인이 전 주인 이름이 린턴이었겠군.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언쇼라는 청년, 히스크리프 씨와 같이 사는 헤어턴 언쇼는 누구지? 친척간인가? 그게 아니라요. 돌아가신 린턴 부인 친정 조카예요. 그러면 그 젊은 부인과는 사촌간인가? 그렇지요. 아씨는 죽은 남편과도 사촌간이었어요. 한 분은 외가 쪽, 한 분은 직간 쪽이지요. 히스클리프 씨가 린턴 씨 동생과 결혼했거든요. 폭풍의 언덕 가운데 출입문 위쪽에 언쇼라고 새겨져 있던데 유서 깊은 가문인가? 대단히 유서가 깊지요. 헤어턴은 언쇼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우리 캐시 양은 우리 가문, 그러니까 린턴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고요. 폭풍의 언덕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감히 여쭤도 될지 모르지만 캐시 양은 별거 없으시던가요? 히스크리프 부인 말인가? 대단히 건강해 보이고 무척 예쁘더군.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았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집 주인은 괜찮아 보이시던가요? 글쎄, 거치다고 할까? 그게 그 사람 성격인가? 거칠기가 톱날 같고 딱딱하기가 돌덩이 같죠. 그런 사람과는 상종 안 하는 게 상책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데도 곡절이 있겠지. 그 사람 대해 뭐 좀 아나? 뻐꾸기가 따로 없답니다. 제가 속속들이 알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은 고향은 어디인지, 부모는 누구인지, 처음에 무슨 수로 돈을 벌었는지 뿐이지요. 헤어턴은 털도 안 난 종다리 새끼가 둥지에서 밀려나듯 자기 것을 모두 잃었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구에서 그 아이 혼자뿐이에요. 있잖아, 딘 부인.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거기 앉아 내게 동네 이야기나 들려주게. 조음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1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그럼요. 여부가 있나요? 일단 바느질 거리 좀 가져오고 원하시는 만큼 있어 드릴게요. 그런데 감기 걸리셨잖아요. 추워하시던데 감기를 떨쳐내려면 죽을 좀 드셔야겠어요. 믿음직한 딘 부인은 분명히 방을 나섰고 나는 벽난로 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머리 쪽은 뜨거운 반면에 몸의 나머지는 전부 차가웠고 신경과 두뇌는 미친 사람처럼 지나치게 활발하게 움직였다. 오늘 일과 어제 일로 인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지 겁이 났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겁이 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사발과 바느질거리를 들고 들어왔다. 그러고는 죽을 벽난로 시렁에 올려놓은 다음 의자를 당겼다. 나라는 사람이 이토록 사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만족스러운 듯했다. 이번에는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와서 살기 전에 저는 폭풍의 언덕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힌들리 언쇼 씨, 그러니까 헤어턴 부친의 유머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 집 아이들과 같이 놀았지요. 잔심부름도 하고 건초 묶는 것도 도우면서 농장 근처에서 대기했었다고 할까? 모두 제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기억되는군요. 언쇼 씨, 그러니까 옛날 나리께서 여행복 차림으로 아래층에 내려오셨어요. 나리는 조지프에게 그날 처리해야 하는 일을 일러주신 다음 힌들리와 캐시와 제게 말을 거셨어요. 저도 함께 앉아 죽을 먹는 중이었거든요. 나리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남 아들, 아버지는 오늘 리버풀에 간다. 무얼 사다 주랴? 갖고 싶은 것을 말해봐라. 너무 큰 건 안 돼. 걸어서 다녀와야 하니까.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각각 60마일이니 길이 멀다. 힌들리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다음은 캐시양 차례였습니다. 그때 캐시양은 6살도 안 된 어린애였지만 마구간에서 못하는 말이 없었지요. 캐시양은 채찍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나리는 저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가끔 엄해지실 때도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저한테는 사과와 배를 한 주머니 갖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길을 떠나셨지요. 나리께서 출타하신 사흘간은 우리 모두에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꼬마 캐시는 연방 아버지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지요. 언쇼 부인은 나리께서 사흘째 날 저녁 밤참 때까지는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고 밤참 시간을 1시간 또 1시간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돌아오실 기미가 없었고 결국 아이들도 대문까지 달려가서 확인하는 일에 지쳐버렸지요. 그러는 사이에 밤이 왔고 언쇼 부인이 아이들을 재우려고 해보았지만 아이들은 그냥 기다리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1시쯤 되었을까? 문고리를 소리 없이 벗기고 나리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나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껄껄 웃다 끙끙 신음하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식구들이 달려드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다. 삼국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안 간다. 그러시더군요. 나중에는 정말 죽겠더군. 나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둘 말아 양팔에 안아든 외투를 펼치셨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내가 생전 이렇게 지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전부 이놈 때문이요. 하지만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다 생각하고 걷어주어 까만 피부는 악마한테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캐시양 뒤에 서서 내려다보니까 더럽고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검은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컸으면 걸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얼굴은 캐서린보다 성숙해 보였거든요. 두 발로 서게 하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문 모를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저는 겁을 집어먹었고 언쇼 부인은 당장이라도 아이를 붙잡아 문 밖으로 던져버릴 기세였습니다. 정말로 무섭게 덤벼들더군요. 우리도 먹이고 입히고 부양할 애들이 있는데 어쩌자고 저런 집시 새끼를 집에 들일 생각을 하느냐. 저런 것을 데려와서 어쩔 작정이냐. 미쳤느냐. 나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애쓰셨지만 정말로 죽도록 피곤하신 것 같았어요. 부인의 잔소리 사이로 제가 알아들은 말은 고작 나리께서 그 아이가 리버풀 길가에서 배를 골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 잘 데도 없고 벙어리나 다름없는 아이였다는 것,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아이 주인을 수소문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주인 나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거기 있으면서 빠듯한 여비와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당장 집에 오는 것이 낫겠더라. 마님이 투덜투덜 하다가 화를 가라앉히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언쇼 씨는 제게 그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아이들과 함께 재우라고 하셨지요.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힌들리와 캐시는 구경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조용해지자 한꺼번에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선물을 찾으려는 것이었죠. 힌들리는 14살의 사내아이였지만 깨진 바이올린 조각들을 외투에서 꺼내면서 큰 소리로 징징댔습니다. 반면에 캐시는 나리께서 생전 처음 보는 애를 보살피다 그만 자기 말채찍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듣고 그 멍텅구리에게 상을 찡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심술을 부렸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크게 한 대 벌었어요. 단정한 행실을 가르치기 위한 매였지요. 아이들은 그 아이가 침대에 올라오는 것은 고사하고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사리분별 없기로는 아이들 못지 않았으니 그 아이를 층계참에 놓아두고 내일 아침이면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언쇼 씨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따라간 것인지 아이는 언쇼 씨 방에까지 기어갔고 언쇼 씨는 방을 나오다가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게 되었냐고 물으시니 저는 별 수 없이 이실직고했고 그런 비겁하고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이상이 히스클리프가 처음 가족들을 만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원히 쫓겨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며칠 후에 돌아와 봤는데 그 아이 이름이 히스클리프가 되어 있더군요. 어렸을 때 죽은 아드님 이름이었는데 그때부터 그것은 그 아이에게 이름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했습니다. 캐시 양과 그 아이는 이미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힌들리는 그 아이를 미워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아이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괴롭히며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리분별이 어두워 제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지도 몰랐던 데다가 마님은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봐도 그 아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우물하고 참을성이 강해 보였는데 하도 몹쓸 짓을 당해서 단련이 된 듯 했습니다. 힌들리한테 두들겨 맞아도 눈 하나 깜짝이거나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법이 없고 제게 꼬집 혀도 그저 순 한 번 들이쉬고 눈 한 번 치켜뜨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자기 몸에 상처 나는 것은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자기 실수라는 태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참기만 하는 걸 알게 된 언쇼 씨는 자기 아들이 그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것을 볼 때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압이 없는 딱한 아이라고 하면서요. 언쇼 씨는 히스클리프를 이상하게 좋아했고 히스클리프가 하는 말은 모두 믿었으며 아닌 게 아니라 히스클리프는 말수가 적었고 거짓말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캐시보다 히스클리프를 훨씬 예뻐했습니다. 캐시는 말썽만 부리고 말을 안 들으니 귀염둥이로는 실격이었죠. 이렇게 그 아이는 처음부터 집안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언쇼 부인은 그로부터 2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그때부터 어린 도련님은 아버지는 자기를 박해하는 압제자이고 히스클리프는 부친의 애정과 자식의 특권을 빼앗은 판짤따라 생각했고 이런 부당함을 곱씹으며 원한을 쌓아갔답니다. 한동안은 저도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홍역에 걸려서 제가 병 간호를 맡게 되고 갑자기 살림살이까지 떠맡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지요. 히스클리프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하게 앓았고 제일 위독했을 때는 저를 자기 침대 머리맡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느낀 듯 했는데 제가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는 몰랐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병치레하면서 그렇게 조용한 아이는 처음이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너무 비교가 되니까 공연한 미움도 누그러졌죠. 캐시 오누이는 저를 들들 볶았는데 그 아이는 양처럼 순하게 불평 한마디 안 했거든요. 물론 그건 저를 생각하는 여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억센 마음 때문이었지만 그 아이는 병을 이겨냈고 의사는 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간호를 잘했다고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칭찬받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 아이 덕분에 칭찬받았으니 그 아이에게 잘해주었지요. 그렇게 흔들리는 마지막 동지를 잃었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히스클리프를 애지중지했던 것은 아니에요. 나리께서 그런 뚱한 애가 뭐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이가 나리의 관용에 고마움을 표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 은인에게 무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나리의 마음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건 식구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고마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언젠가 언쇼 씨가 교구 장터에서 망아지 한 쌍을 사와서 두 사내 아이에게 한 마리씩 가지라고 했거든요. 히스클리프가 그중 크고 좋은 쪽을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쪽이 절름발이가 되더라고요. 히스클리프는 그걸 알고 힌들리에게 이러더군요. 망아지 바꿔줘. 내 것은 싫단 말이야. 안 바꿔주면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번 주에 나를 3번 때렸다고 이를 거야. 팔도 보여드릴 거야. 어깨까지 멍들었어. 힌들리는 혓바닥을 내밀면서
히스클리프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당장 바꿔주는 게 좋을걸? 히스클리프는 문 쪽으로 도망치면서도 계속 말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마구간이었죠. 결국 바꿔주게 될 테니까 내가 지금 맞은 것까지 합쳐서 이르면 너는 이자까지 쳐서 맞을 거다. 저리 꺼져 개자식. 흔들리는 감자와 건철을 다는 대저울 새추로 히스클리프를 위협했습니다. 던지기만 해봐. 히스클리프는 피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그때 한 말 몽땅 잃을 거야. 아버지만 죽으면 당장 나를 쫓아낼 거라며. 두고 봐라. 너희 아버지가 너부터 쫓아낼 테니까. 힌들리가 던진 새추가 히스클리프의 가슴께에 명중했고 아이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숨을 헐떡이며 허해진 얼굴로 비틀비틀 일어서더군요. 제가 막아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히스클리프는 그 길로 나리한테 가서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누구 짓인지를 슬쩍 알리는 것만으로 최고의 복수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망아지를 가져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집시놈아, 힌들리가 말했습니다. 말 등에서 굴러떨어져서 모가지나 부러져라. 가져가서 돼지란 말이야. 거지 도둑놈아, 우리 아버지를 구워 삶아 전 재산을 가로채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 다음 정체를 밝히란 말이야. 사탄의 자식아, 가져가라. 말바구니에 짓밟혀서 대가리나 박살나라. 이미 히스클리프는 힌들리의 망아지를 풀어 자기 마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말궁둥이 뒤로 돌아가는 순간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말바굽 아래로 걷어참으로써 자기의 기도를 마무리했으며 기도가 실현되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36개 주랑랑을 쳤지요. 저는 히스클리프의 다음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어린애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 하던 일을 계속하고는 안장 교체까지 마친 다음에야 건초더미 위에 걸터 앉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하게 얻어맞아 생긴 멀미를 가라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에게 멍은 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히스클리프는 순수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손에 넣었으니 누가 무슨 이야기를 지어내든 상관하지 않았지요. 이런 분탕질에 시달리면서도 불평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으니 저는 정말 히스클리프가 앙심을 품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깜빡 속았더라고요. 자, 먼저 사장을 시작하는 부분의 첫 문장입니다. 인간이란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는 풍향계 같은 존재로다. 이 문장에서 이런 풍향계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가 뭔가를 얘기할 때에 지금 풍향계 같은 게 결국 인간이 돌아가는 풍향계 같은 것 아니냐라는 첫 문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로구드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참 어떻게 관계를 좀 더 맺어볼까 해서 또는 쉬면서 그렇게 하려고 세컨하우스를 구하러 왔다가 이런 일이 됐는데 결국 나도 참 가련한 놈이다. 나 같은 경우에 우울과 고독에 맞서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혼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하녀가 밤참을, 아마 이때는 밤참을 먹었는 것 같습니다. 밤참을 가져왔는데 옆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녀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얘기를 묻습니다. 16년이라고 했나? 이 집에서 하녀를 있은 지가 18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녀가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폭풍의 언덕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엄청난 공포스러운 것도 경험하고 이러니까 그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기 시작하고 넬리 딘이라는 하녀가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소설 첫 부분에는 화자가 로구드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게 하녀장인 넬리 딘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등장인물이랄까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에 두 가문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가문이 아시다시피 폭풍의 언덕,
워드링 하이츠라고 되는 폭풍의 언덕이라는 가문 이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대비되는 또 다른 한 가문이 나타나는데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라고 된 겁니다. 스레스 크로스 그레인지 이렇게 되는 농원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집안에 대한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 두 집안이 양자가 사돈 형태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오늘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봤던 히스클리프 부인이라는 사람 굉장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참 젊은 여자가 왜 저렇게 있을까 했는데 그 히스클리프는 알고 봤더니 히스클리프의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아들의 과부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봤다면은 캐서린이라는 아이는 캐서린 은쇼인데 오빠인 힌들리 은쇼하고 같은 남매지간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또 여기에서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에 캐서린 은쇼는 또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겹사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궁금증을 두고 가시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로 하면서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캐서린 린턴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가 유령 캐서린이 아닌 것만은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그 딸을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캐시라고 부르게 되는 이름으로 아이를 낳고 그러고 난 뒤에 죽었죠. 죽고 그렇게 캐서린 린턴이라고 된 귀신으로 지난번 유령으로 나타난 게 지금 여기에서 보는 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같은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데요. 서양인들은 누구 이름 물려받는 것, 선조로부터 이름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머니로부터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캐서린 린턴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데 이런 관계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히스클리프와 같이 살고 있는 헤어튼 은쇼는 누구지? 친척간인가? 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신 린턴 부인의 친정 조카예요. 그러면 그 젊은 부인과는 사촌간인가? 그렇죠. 아씨는 죽은 남편과도 사촌간이에요. 한쪽은 외가 쪽, 한쪽은 친가 쪽. 이렇게 서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히스클리프가 린턴과의 이사벨라 린턴에 있습니다. 그 이사벨라 린턴과의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인간관계를 볼 텐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이 소설이 처음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명확해집니다. 겹사돈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서로 두 가문이 서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스네임 성이 막 이쪽 저쪽에서 세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칠까? 히스클리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 하녀 히스클리프를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뻐꾸기라고 합니다. 뻐꾸기는 왜 또 뻐꾸기일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하녀는 이제 자기가 오래전의 얘기인데 어느 날 화창한 아침에 은쇼 가문의 그 주인장 나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이니까 그 가문의 나리께서 여행복 차림으로 오셔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조지프한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께 선물을 뭘 사주면 좋을 건지를 각각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선물에서 힌들리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얘기했고 캐시는 말채찍을 사달라 합니다. 당시에 캐시는 6살 때부터 거기 마국간에 있는 말은 다 탈 정도로 말 타는 것을 좋아했고
비록 여자아이지만은 그렇게 말 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말 채찍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리버풀로 떠나고 3일 후에 되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올 때에 선물들을 얘기하시니까 온 집안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내놓는 선물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서 거지 같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캐서린하고 비슷한 아이인데 거기 시내에서 얘는 굶고 있었고 얘가 부모를 잃어버린지 뭘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거 모르고 어린 아이를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경우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집에서 내놓게 되니까 어쩌자고 저런 집시 새끼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가 엄청 화를 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먹여 살릴 식구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식구를 더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마구 그럽니다. 나리가 이 하녀인 이 사람께 아이를 좀 씻기고 그렇게 해서 옷을 좀 갈아입히고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첫날부터 이 아이는 이 가족에 들어왔을 때에 전혀 환영받지 못한 아이로 되면서 집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의 그동안에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이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히스클리프,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히스클리프는 왜 이 하녀장이 얘기가 뻐꾸기라 했나 이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뻐꾸기는 탕란을 합니다.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만들고 자기가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살며시 알을 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 모르고 있던 그 새는 계속 품고 결국은 그 알이 깨어나면은 뻐꾸기는 본능적으로 다른 알을 또 덜 깨난 알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 덩어리로 밀어냅니다. 눈도 전혀 뜨지도 못한 그런 밀어내버리면서 결국은 어미새가 갖다 주는 먹이라든지 사랑을 혼자서 다 독차지하고 다른 애들은 그렇게 밀려나 버리게 되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이 거지처럼 그렇게 있던 아이를 여기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이 집에 있으면서 차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이 선물해달라 하는 그 첫 번째에 그 흔들리는 파인을 사달라 했는데 파인을 사서 가져오다가 이 아이를 또 이렇게 업고 또는 코트 속에 이렇게 안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 파인을 깨트려 버리면서 바이올린 조각들만 좀 가져온 게 불과합니다. 악기의 바이올린 이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조화를 얘기하죠. 그죠? 바이올린을 자기 음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화롭게 음을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같이 바이올린 악기가 깨졌다라는 얘기는 이 집안이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조화라든지 평화라는 게 완전히 깨어질 거다라는 암시죠. 또는 상징이죠. 그 다음에 딸인 캐서린이 사달라고 했는 말채찍은 어떻습니까? 말을 탈 때에 반드시 말을 통제한다든지 말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도구가 이 채찍이죠. 그런데 채찍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에서 히스클리프가 오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야성적인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야생마조차도 이 채찍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또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리고 온 아이는 까만 피부에, 그러니까 까만 피부라는 것은 전통적인 영국인의 피부가 아니죠. 그래서 철저히 외부인이죠. 영국인 중심으로 그렇게 된 이 시골에 외부인으로 왔는데 이 아이가 와서 분명히 걷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아이인데도 말하는 게 제대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 아이는 아마 혼혈아로서 태어났는데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쪽 건너 아일랜드에서 당시 아일랜드는 굉장히 빈곤했거든요. 그 아일랜드에서 아이를 버렸지 않는가.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런 것 아닌가. 출신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아일랜드나 흑인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되나 기존의
영국 사회라는 기존의 자기 집안의 전통이라는 것, 이것이 있다면 전혀 피부부터 다른 어린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입양되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그때 이름을 지어줄 때 히스클리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라는 게 광야라는 뜻이고 클리프는 절벽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절벽, 아이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거칠고 뭐랄까요, 문명적으로 다듬어진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게 광야의 클리프, 절벽이죠. 어린아이 때 죽은 자기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을 거기 갖다 붙여주면서 히스클리프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은쇼라는 자기네들 그 성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아이를 입양했으면 성까지도 바꿔주고 이름도 새롭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은 안 주고 이름만 주는데 그 이름이 히스클리프고, 그래서 결국은 히스클리프는 성도 되고 이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소설은 되었습니다. 결국은 철저히 당시의 보수적인 영국 사회를 보게 되고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야성적인 것,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들어온 아이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나리께서는 얘기가 아이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기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계단 한 구석에 아이를 자도록 만듭니다. 아이들이 같이 앉아라 하고, 또 하녀 마찬가지로 별로 그런 마음이 내키는 게 없습니다. 없고 더더욱 마님께서 뭐 펄쩍 뛰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를 그 방에 들어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계단에 자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밤에 기어서 그 나리가 자고 있는 방 앞에 가 있는 바람에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하녀가 제가 그렇게 계단에 자게 한 이후로부터 계속 계단에서 잤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하녀는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와서 전혀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이는 자기 혼자 생존하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힌들리 언쇼 매우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가 캐서린 은소입니다. 여자아이인데 이 캐서린 은소하고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캐서린 은소는 왜 친하게 되는가 하니 타고난 성격이 말괄량이 아이였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6살짜리 아이가 마구간에 있는 말이라는 말은 다 타봤을 정도로 말 타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아주 거친 아이입니다. 그렇게 거친 아이가 자기처럼 거친 정도가 있는 그런 히스클리프를 만나게 되면서 둘이 되게 친하게 됩니다. 같이 노는데 짝이 짝짝 맞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나중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친하게 지낸 아이가 캐서린 은쇼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하고는 서로 전혀 아이가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는 철저히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말없이 견뎌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들리가 괴롭히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일체 아버지께 일르지 않습니다. 그냥 견뎌내고 그러는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시내에 갔다가 망아지 새끼 2마리를 사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 2개 줍니다. 하나는 힌들리, 하나는 히스클리프 이렇게 주는데 히스클리프가 좀 더 큰 망아지, 그거를 먼저 갔습니다. 내가 이거 갖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졌는데 문제는 이 망아지가 곧 발을 다쳐서 제대로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때에 히스클리프가 힌들리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망아지 새끼 바꾸자. 나 이거 안 돼. 바꿔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꿔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힌들리가 바꿔줄 택이 없죠. 안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나 자기가 그동안에 아버지께
이르지 않고 두들겨 맞은 얘기라든지 또 맞아서 생긴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다 이르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엄청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께 그 망아지를 뺏어냅니다. 그런 거 뺏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끝까지 잘 견뎌내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딱 세웠을 때는 반드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일구어내는 그런 한 일화를 여기서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세월이 흐르고 언쇼 씨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기운이 넘치고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쇠약해져 벽난로 앞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고 고니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서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셨지요. 특히 자기의 귀염둥이 히스크리프가 속거나 억눌림을 당할 것 같으면 정말 과간이었어요. 히스크리프에게 못된 말 한마디 가지 않나 이만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히스크리프를 예뻐하니 다들 그 애를 미워하고 못살게 굴려고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듯 했지요. 그것은 아이에게도 손해였습니다. 우리 중에 착한 쪽은 나리의 비유를 거스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리의 편애를 부채질했는데 그게 결국 아이의 자만심과 옹고집을 크게 키운 셈이 됐거든요. 게다가 나리의 비유를 맞추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점점 불가피해졌습니다. 2번인가 3번인가 힌들리가 아버지가 듣는 데서 히스클리프를 멸시하는 말을 해서 노인네를 노발대발하게 만들었거든요. 노인네는 아들을 치려고 지팡이를 집어들었는데 아들을 놓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셨지요. 급기야 우리 교구 목사가 청년이 된 힌들리를 대학에 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목사는 성직록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린턴 가문과 언쇼 가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땅에 농사 짓는 일을 병행했거든요. 언쇼 씨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의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힌들리는 별 볼 일 없는 녀석이라 어딜 가도 별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야 평화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원쇼 씨가 선행을 베푼 것 때문에 곤란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원쇼 씨가 늙고 병든 것이 집안의 불화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건 사실 원쇼 씨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늙고 병드는 거야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2사람만 없었으면 그래도 집안이 그럭저럭 돌아갔을 텐데. 캐시 양과 조지프라는 하인이 말썽이었어요. 조지프는 저쪽 집에 가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자기는 복 받고 남들은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성경책을 보는 바리새인 같은 위인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저만 잘났다며 사람 피곤하게 하기로는 그 위인을 따를 자가 없을걸요. 그 위인은 설교 늘어놓는 재주와 믿음 좋은 척하는 재주로 언쇼 씨의 한심을 얻었고 나리가 쇠약해질수록 그의 영향력도 커져갔답니다. 조지프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이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운운하며 끊임없이 나리의 근심을 자극했습니다. 나리가 힌들리를 탕하러 보도록 부추겼고 밤이면 밤마다 히스크리프와 캐서린 험담을 늘어놓았지요. 언제나 캐서린 쪽 잘못이 더 크다고 하면서 언쇼 씨의 편견을 부풀리는 일도 있지 않았고요. 사실 저는 캐서린같이 별난 아이는 난생 처음 봤답니다. 캐서린은 하루에 적어도 50번은 모든 식구들의 부하를 건드렸습니다. 캐서린이 아침에 일어나 내려오는 시간부터 밤에 자러 올라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1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캐서린의 기분은 항상 들떠 있었고 캐서린의 수다는 한시도 그치는 때가 없었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신나게 웃다가 웃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괴롭혔지요. 천방지축 말라깽이지만 우리 교구에서 가장 예쁜 눈과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와 가장 날랜 발을 가진 아이였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캐서린이 누구를 진짜로 울리면 되게 우는 아이 옆에서 같이 울었기 때문에 먼저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캐서린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지요. 캐서린은 히스크리프를 이만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캐서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심한 벌은 히스클리프와 갈라놓는 것이었죠. 하지만 히스클리프를 못살게 군다고 가장 많이 혼난 사람도 캐서린이었답니다. 놀이를 할 때 캐서린은
어린 마님 역할 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친구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캐서린은 저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었지요. 이제 언쇼 씨는 아이들 장난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전에도 아이들에게 항상 엄격했지요. 한편 캐서린은 아버지가 병이 들고 나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아버지의 역정과 꾸지람을 너무 많이 들어서였는지 캐서린은 못된 장난꾸러기가 되어 아버지의 화를 돋우면서 재미있어 했습니다. 캐서린이 가장 즐거워할 때는 우리 모두한테 한꺼번에 잔소리를 듣고 시건방진 표정으로 꼬박꼬박 말대꾸할 때, 아니면 하느님께 천벌을 받는다는 조지프의 저주를 웃음거리로 만들 때, 저를 골릴 때, 그리고 아버지가 질색하는 짓을 할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캐서린은 히스크리프를 업신여기는 신용을 하면서 히스크리프는 잘해주는 아버지 말보다 업신여기는 자기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자기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하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좋아했거든요. 물론 캐서린은 그런 척하는 것뿐이었지만 캐서린 아버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캐서린은 온종일 최대한 못되게 굴다가 밤이 되면 이따금씩 아버지를 껴안으며 잘못을 벌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만해라 캐시. 그때마다 노인네는 물리쳤습니다. 너 같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너는 너희 오빠만도 못하구나. 저리 가서 기도해라. 하느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려무나 내 엄마와 내가 너 같은 아이를 낳아 기른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때마다 캐서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번뿐이었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내쳐지다 보니 캐서린도 억세졌거든요. 제가 캐서린을 보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라고 시키면 캐서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언셔 씨의 이 세상 시름이 끝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 언쇼 씨는 벽난로 앞에서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꿀뚝을 윙윙 울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춥지는 않았고 모두 함께였습니다. 저는 벽난로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바느질을 하는 중이었고 조지프는 탁자 옆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인들은 하루 일을 끝낸 뒤에 되게 큰 방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캐시 양은 앓고 난 뒤라서 그런지 얌전해졌습니다. 캐시 양은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캐시 양 무릎을 베개 삼아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지금도 그때의 나리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깜빡 잠들기 전에 캐시 양의 고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며 캐시 양이 얌전할 때가 별로 없으니 그럴 때면 나리도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캐시, 늘 이렇게 착한 아이로 지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자 캐시 양은 나리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깔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늘 이렇게 착한 어른으로 지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캐시 양은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자장가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양의 손을 잡고 있던 나리의 손이 툭 떨어졌고 나리의 고개가 스르르 숙여졌습니다. 그때 저는 캐시 양을 보고 나리가 깨시지 않도록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꼬박 반시간 동안 쥐죽은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지프만 없었으면 좀 더 오래 그러고 있었을 터인데 조지프가 하루치 성경책 읽기를 끝낸 다음 나리께서 기도를 마친 뒤 주무시게 깨워드려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지프는 다가가 나리를 부르며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나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프가 촛불을 가져와 나리를 살펴보았지요. 조지프가 촛불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두 아이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소리내지 말고 얼른 올라가라고. 오늘 저녁에는 너희끼리 기도하고 자라고. 나리께서 일이 있으시다고. 우선 아버지한테 안녕히 주무시라고 말할래? 캐서린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말릴 새도 없이 나리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가엾은 것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돌아가셨어. 히스크리프, 돌아가셨어. 두 아이는 가슴을 찢을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통곡했답니다. 하지만 조지프는 나리가 천국에 갔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냐고 하더군요.
조지프는 저더러 얼른 망토를 쓰고 기모턴에 가서 의사와 목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의사나 목사가 무슨 소용이랴 싶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비바람을 뚫고 달려갔다 왔습니다. 의사는 저와 함께 왔고 목사는 다음날 아침에 오기로 했지요. 정황을 설명하는 일은 조지프에게 일임하고 저는 아이들 방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차분해진 상태였고 제가 굳이 달래지 않아도 괜찮을 듯 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서로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는 천국의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목사가 그려준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었지만 우리 모두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금할 길이 없었지요. 5장 첫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또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소 씨는 건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기운이 넘치고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쇠약해져 벽난로 앞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이 나리께서 세상을 떠나는 결국은 힌들리의 아버지면서 캐슬린의 아버지고 히스클리프의 양아버지죠. 길거리에서 구출해준, 구원해준 그런 양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히스클리프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이제 엄청 더 심해지겠죠. 그동안은 양아버지의 어떤 보호라든지 양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그 속에서 그나마 이 집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르신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자,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은소 씨의 이 세상 시름이 끝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 은소 씨는 벽난로 앞에서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굴뚝을 윙윙 울렸습니다. 이런 자연을 묘사하면서 결국은 이후에 그야말로 폭풍 같은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바람 소리가 시끄럽지만 춥지는 않았고 모두 함께 했습니다. 저는 벽난로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바느질을 하는 중이었고 넬리 딘이라는 사람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조지프가 탁자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캐시 양은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캐시 양 무릎을 베개 삼아 바닥에 누워 있었죠. 지금도 그때의 나리의 모습이 선하네요. 잠들기 전에 캐시 양의 고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캐시 양이 얌전할 때가 별로 없었으니 그럴 때면 나리도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캐시, 늘 이렇게 착한 아이로 지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자 캐시 양은 나리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깔깔거리며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때면 이 캐시라는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 한번 보죠. 아버지, 이렇게 늘 착한 어른으로 지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게 캐시와 아버지가 이렇게 안겨져 있고 이러는 아주 평온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게 되고요. 우선 등장인물 가운데에 자, 나는 뜨개질을 하고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 했나요? 조지프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죠. 조지프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독실해도 너무 독실해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거 다 없고 오로지 성경만. 그러면서 당시의 청교도들 또는 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에 조지프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들은 신앙의 위선적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기 신앙을 그렇게 깊은 걸로 되지만은 그냥 교회 바깥에 나오게 되면 전혀 그러지 못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지금 그렇게 오늘 저녁에도 또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러는데 항상 아이들과 이 주인 나리, 지금 곧 숨을 거두게 되는 주인 나리죠. 이 주인 나리께 꼰질러 바치면서 이 가족 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든다든지 아이들께는 아주 엄격한
그런 식으로 늘 성경 외에는 다른 거를 읽지 못하게 하면서 또 아이들을 붙잡고 설교를 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집에 일하는 종이지만은 이 사람은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 좋다는 것, 내가 하늘나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니네들은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께 구원해 준다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앙적 우월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우월감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찮지요. 이 가정에서 오히려 평화를 깨고 있는 사람이 이 조지프입니다. 돌아갔었어, 히스클리프. 돌아갔었어 하면서 막 캐슬린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 아이는 가슴 찢을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캐슬린도 그렇고 히스클리프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살려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통곡했답니다. 여기에 넬리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프 나리는 천국에 갔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치느냐고 그렇게가 조지프가 합니다. 조지프는 여기에 하녀 이 사람께 얼른 망토를 쓰고 김어튼에 가서 의사와 목사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싶더군요. 하지만 저는 비바람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조지프의 위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또 그 다음에 목사와 의사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녀는 밤에 목사와 의사를 데리러 갔는데 바로 의사는 같이 데리고 왔고 목사는 다음날 아침에 오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그 밤에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방 쪽으로 살며시 가보니까 문이 좀 열려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그렇게 펑펑 울고 그러는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고 어린 아이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이야기 속에 그려지는 천국의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목사가 그려준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느껴 울었지만 우리 모두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금할 길이 없었죠. 어떻게 되나요? 조지프 같이 이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들께 얘기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위로해 주면서 하는 얘기들을 바깥에서 들으면서 자기가 감동이 돼서 울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그려준 천국보다도 더 좋았다. 이 부분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가 갖고 있는 종교적 위선, 종교적으로 잘못돼가는 부분을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순진한 이 아이들만 또 못한 것, 그런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그런 것들을 그냥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4장과 5장을 보면서 어떤 상징들이 있는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나리께서 이제 소천당하시는 그런 부분을 봤다면은 4장에서는 어떻게 이 비극의 출발점이 비롯되는가를 4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중간에 있는 사람이 히스클리프지요. 히스클리프가 리버풀에서 이렇게 주워온 아이로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풍파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철저히 그동안의 영국 사회가 쭉 돼왔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영국 사회에 전혀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그러면서 이 사회가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사회는 새롭게 태어난 사회 계층, 과거에는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뭐 이렇게 됐다면은 새로운 한 계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돈 번 계층들인데 이 계층을 젠츄리라고 합니다. 젠츄리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적 힘을 얻으면서 기존의 사회 체계하고는 또 다른 체계로 한 층이 형성되는 일이 이때에 있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다시 말씀드려 빅토리아 시대에 있는 사회 변화를
바깥에서 주워온 아이,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변화를 맞이하는 부분을 이 히스클리프라는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을 막 떠난 은소 씨가 평소에 이 히스클리프와 힌들리 이런 가족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를 불쌍한 이 고아이를 제대로 보호한다라는 부분은 참 대단한 거지요. 한편으로는 너무 맹목적인 편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힌들리는 그렇게 자꾸만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는 전혀 거짓말을 안 했답니다. 아이들은 다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힌들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라는 건 때리고 뭐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것도 당연히 외상으로 받지만은 이같이 맹목적인 편애를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게 힌들리 은소지요. 이렇게 편애가 낳는 비극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캐서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빅토리아 시대의 여인상은 아주 조신하고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여성상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여기 작품에 나오는 캐슬린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또는 조지프의 이런 종교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조롱하는 게 이 캐슬린의 어떤 그거라면은 무엇보다도 이 집안의 야성미를 폭발시킬 수 있는 해방구가 바로 이 히스클리프가 들어오면서 히스클리프가 가진 그 야성미 이게 둘이가 딱 합쳐지게 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반항의 화신으로서 그렇게 되더라 이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자연이라는 거는요. 특히 장자크 루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연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사상이고 자연 상태야말로 인간이 순수하고 인간이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거를 자연이라고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소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의 언덕처럼 거칠지만 가식 없는 그 대자연의 모습,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들이 자연이지 자연이 그렇게 장자크 루소와 같은 그런 자연과는 잘못된 거다라는 건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반대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지요. 스로스크로스 그레인지라고 되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문명적이고 잘 세련되어지고 예의 바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되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상당히 숨겨진 거긴 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 4장, 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넬리라는 사람이 가만 보게 되면은요. 히스클리프를 악마다, 사탄이다, 뻐꾸기라다 그렇게 그 히스클리프를 규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히스클리프는 당시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사람은 하인이면서도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계급적인 그런 질서를 자기는 받아들이고 히스클리프는 저거 오갈 데 없는 아이인 걸 주워왔다. 그래서 이 집에 갖다 놓는 걸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울 때도 계단에서 재웠죠. 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아이가 아팠을 때 극진히 간호를 해주면서 아이가 홍역이 걸렸는데 홍역을 끝내면서 건강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극진한 간호 덕에 얘가 살았어. 그러면서 칭찬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넬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히스클리프를 돕고 부모 없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연민 때문에 그렇게 잘해준 게 아니고 의사의 칭찬 때문에 의사가 자기를 칭찬해줘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해줬다.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화자인 사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불안정한 서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unreliable narrator라고 하는데요. unreliable narrator라고 이 소설의 기법 가운데에 이 전해주고 있는 화자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군데군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가 맞나 안 맞나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읽도록 만들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표현된 것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같이 한 가족에 들어온 히스클리프라는 아이, 이 아이가 단순히 도덕도 모르고 또 미개한 아이고 뭐 형편없는 아이야 이렇게 되는 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그 역동성, 이 아이가 가지고 오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할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는 독자들이 자꾸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 소설에 참 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둘이서 사랑했대, 이렇게 됐대, 그런 연애소설 절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그 다음에 핍박하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얘가 나빠서 그런 식으로 이분적으로 딱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에 흑인 아이, 피부가 까맣잡잡한 이 흑인 아이가 들어온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 맞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이 문명이라는 게 이 흑인 아이 쪽에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 흑인 아이가 결국은 이 문명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갖게 만들고 창의성을 갖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게 여기에 이 히스클리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우리가 딱 부러져서 제가 문제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이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진짜 문제가 뭘까?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이렇게 편애로 시달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곪아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힌들리 언쇼가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함께 이렇게 늦게까지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